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마지막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발표는 대전대 김건우 선생님의 발표인데요. 학병세대 국가구상에서 세대론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몇 마디만 덧붙이자면요. 사실 이제 오늘 발표하신 분은 이제 역사 전문자들이 많은데 연변대 김병민 선생님도 있지만 김건우 선생님은 한국 현대문학 전공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김건우 선생님께서 몇 년 전에 출간하신 대한민국의 설계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거기 보면은 이른바 학병세대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김주엽 선생님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희 아이 입장에서는 아주 큰 흥미를 가지고 저서를 주목을 했었는데요. 오늘 발표자를 모실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건우입니다. 좀 전에 김영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오늘 다른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의 전공이라든가 혹은 오늘 발표 전체적인 주제들에 비해 관련해서 비교해보게 되면 제가 오게 된 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게 맞는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 자체가 김준엽 선생 100주년, 탄생 100주년 기념학술 대회이고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 학병세대와 관련된 책도 썼고 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발표문을 고민해서 사실은 몇 달 동안 나를 고민해서 이야기 쓰고 보니 이 좋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저는 PPT를 만들지는 않았고요. 저희 쪽 전공이 PPT를 잘 쓰지를 않아서 그냥 발표문을 조금 시간이 5시 반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줌에서 지금 장세진 선생님께서 토론을 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부분을 스킵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3페이지 자료집 123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 넘겨서요. 124페이지의 둘째 줄 부분 읽겠습니다. 학병 세대의 세대의식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집단이 위치한 계급적 기반,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식민지 유지들이죠. 조선인 유지들이죠. 조선인 유지들의 자식들이라는 거, 그다음 사회자본으로서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국가의 전쟁 동원, 물론 국가는 일본이지만 국가의 전쟁 동원이라는 환경적 조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병 체험은 왜 이 체험 얘기하냐면 김윤식 김윤식 교수 돌아가신 김윤식 교수께서 이 학병 세대를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10년은 거의 이것만 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병 체험을 되게 강조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학병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계급적 기반과 사회 자본 그리고 국가의 전쟁 동원이라는 환경적 조건 위에서 세대의식 형성에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 자체의 유무가 이 세대의식을 이야기할 때 아주 본질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병 세대의 범위에 학병 기피자들, 이제 도망친 사람들, 그 다음에 징용 간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넘기겠습니다. 그 페이지, 124페이지 중간 부분 본 연구자는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자는 2018년에 한 논문을 통해서 허가된 것의 귀환으로 요약될 수 있는 조선인 학병 세대가 아니고 조선인 학병의 세대의식에 대한 연구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120 학병 동지회의 학병 경험담을 집성한 10여 년에 걸쳐서
4권으로 나오는데요. 120 합병 사기 전 4권을 분석한 이 논문을 통해서 일본군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조선인 합병들의 심리적 트라우마와 그 다음에 해방 후 이에 대한 보상으로 욕망했던 국가의 성격에 대해 논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논문에서 키워드를 운명과 원한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한일 합병들의 세대의식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논문에, 제가 이 논문 내용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 이 발표문은 이 논문의 후속 논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읽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그러니까 이전 논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943년 일본과 조선의 대학생들에게 징병이 예고되었을 때 조선인 학생들의 반응은 일본인 학생들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 일본인 합병들은 심리적 고통 가운데서도 대체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이와 달리 조선인 학생들은 국가를 위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에 따라 도피, 자기 감기 등 온갖 형태의 심리적 이상 반응을 보였다는 것. 조선인 학생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고 그 모든 고통을 조상과 윗세대들에 대한 원한의 형태로 간직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기 일본인 학생들에게 존재하던 국가라는 매개향이 전쟁이 끝난 후 조선인들에게도 부활하게 되고 그 부활한 국가란 합병 출신들에게 과거 일본인 대학 같이 다닌 일본인 동기들이 가졌던 것 같이 자기 운명을 발견할 대상이어야 했다는 것. 그것은 곧 자신들의 원한을 운명으로 바꾸기라는 것을 논한 바 있습니다. 우익합병들의 국가의 욕망은 후일 1970년대 국가주의에 포박된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점과 이에 더해 자신의 운명을 투사하고자 했으나 남한에서 그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병주, 김수영 이런 부류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의 논문이 조선인 합병들이 태평양 전쟁이 겪게 되는 심리적 트라우마와 이로 인해 세대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주로 이야기했다면 본 논문에서는 논의를 진전시켜 합병 세대 일반이 50년대 이후 자신들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펼치게 되는 세대론의 양상과 성격을 논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 세대의 세대론의 핵심에 국가서사가 있음을 드러낼 것이며 또한 이 세대론적 국가서사를 반복하고 전후한 다른 한 분야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더하여 논문의 말미에서 이 문제를 세대이론의 한 시각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장은요, 김준혁, 장준하의 세대론적 자기서사국가인데 좀 빨리 배우겠습니다. 김준혁 정치가 생략하겠습니다. 김준혁은 장정 1권이 나오는 87년도 8월 15일로 이식적으로 8월 15일로 집필 일자를 명기한 뿐만 아니라 집필 일자도 8월 15일이고 발간 일자도 8월 15일에 맞추게 되는데요. 머릿말을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게 되는데 맨 처음 부분이죠. 20대 이 중국에서 합병에 끌려갔다가 합병에서 탈출했던 이 광복군 경험이 내 인생을 지배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는 평생 해방된 조국에서 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내가 할 게 뭔가 이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관되게 장정 5권이 마지막 권이 나오는 2001년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준혁 선생의 삶을 보게 되면 이런 자기 서술이 과장되거나 호도된 게 아니면 알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은 인정하겠죠. 술 취하면 늘 애국론을 펼친다는 김준혁과 그의 세대에게 어쩌면 국가, 나라, 민족 같은 용어들은 의례 반복되는 미사 여구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26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세대가 국가를 사려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짚어두고자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김준엽의 신의주 고등보통, 그러니까 고보 동기 신상초의 수비를 잠깐 보겠습니다. 김준엽과 신상초는 이제 한 사람은 곧 각주에서 나오지만 김준엽 선생은 경북 광계, 신상초는 경북 정주의 대주주 집안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도쿄로 유학 가서 신상초는 후쿠오카고 규슈에서 후쿠오카 고등학교 거쳐서 이제 도쿄제대에 입학하게 되고요. 김준혁은 개요를 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합병으로 함께 평양연대 입대해서 같은 기차, 같은 좌석에 마주 앉아서 중국 서주까지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신상초의 탈출의 본문 첫 시작 부분입니다. 거기 줄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인간은 전쟁을 떠나서 학창시절이나 청춘을 회고하기 어렵다. 청춘과 전쟁이 결부된다는 것. 특히 피압박 민족 청년으로 전쟁에 쫓기다시피 학교에 다니고 청춘을 보낸다는 것은 분명히 불행한 일이다. 이 인용문에서 일단 그것은 합병세대를 규정할 때 고등교육이 갖는 중요성입니다. 합병세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처음 언급한 김유식 교수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러니까 실제 합병에 참전했는지 여부였지만 칼 마나임의 실제 세대 개념 이후의 세대 이론을 성립할 때 그 청년 엘리트로서 고등교육은 이 세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식민지인임에도 고등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급으로서의 함의도 당연히 가지겠죠. 또한 당연히 식민지인이라는 바탕도 중요합니다. 국가의 문제가 세대의식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국가의 부재가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계급적으로 상층 계급임에도 그렇습니다. 조선의 합병 세대의식에서 이 사람들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인용문에서 그런데 합병세를 이해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이 전쟁과 함께 성장해서 그중 다수가 군인으로 참전한 세대라는 점입니다. 제국의 군대에 속했냐, 광복군이냐, 혹은 조선의용군이냐, 면안에서 있었냐, 이거는 해방각시 합병들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이 고등교육을 받던 합병들은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군인과 국가라는 관계의 시각에서 김준혁과 장준하를 그 광복군 시절 이범석과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많이 알려져 있죠. 42년 10월달에 이범석이 광복군 제2지대장을 맡으면서 이제 서안으로 가는데요. 서안에 이제 이 지대대가 있었으니까 이범석 스스로는 임시정부 파벌에 질렸다. 후일은 이제 김준혁과 장준하가 임정청사 난입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이범석이 있는 서안으로 간 것도 역시 임시정부 파벌에 질렸다. 이들에게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군인이란 해방이 된 후 중국에 남아 학문의 길을 선택했던 김준혁과 달리 장준하가 자신의 삶의 정향으로 삼았던 것은 건군을 통한 건국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지다케시 연구에 따르면 이범석이 부상했던 것이 해방 후에 건군이고 족청이 금명락에 있었다는 것이죠. 해방 후 장준하는 광복군 시절 이범석의 부관이 김준엽인데 김준엽에 대한 신뢰가 굉장했다고 하죠. 이범석이 자신의 부관인 김준엽에 대해 보였던 신뢰를 장준하가 자기 뜻을 실현하는 데 활용하고 싶어 했었죠. 장준하는 김준엽에 의지해서 족청을 완전히 장악하고 싶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군의 시각으로 국가를 바라본다는 이 세대의 성격을 생각할 때 또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 파시즘 문제입니다. 해방 후 이범석의 족청이 파시즘 성향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범석은 히틀러와의 나이투쟁을 통해서 훗날 족청 이념이 되는 국가지상 민족지상의 신념을 얻게 되었다고 이범석 스스로 밝힌 바 있는데요. 사실 나이투쟁 자체는 일제말 청년 세대의 애독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31년도 만주사변 이후 중국에서 파시즘 자체가 장제스가 파시즘 자체에 밀려되었던 것이고 장제스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이범석이 그 국가지상 민족지상의 구호를 38년도에 만났다가 초기 광복군에서 같은 구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후지 다케시의 연구에 따르면 족청의 이념을 대변하는 슬로건이 아주 유명한 민족지상, 국가지상도 그 중국 국민당 정부의 국가지상, 민족지상의 순서만 바꾼 것이다. 그러니까 이범석은 일관되게 민족의식이 개인의식에 앞서야 하며 개인의식은 철저히 소통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점에서 훗날 타상계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다 하더라도 김준혁과 장준하를 자유주의자로 분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넓은 차원에서 이해하면 김준혁과 장준하 역시 최소한 해방 전후에는 파시즘 사상이 잦을 뻔했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제가 넘어가는 부분에는 안호상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상과 제가 2년 전인가요? 이번에 이제 김준혁 주관이지만 2년 전 된 것 같은데 조지훈 주관이 있었죠. 민현의 조지훈 주관이 있었고 그때도 발표를 했었어요. 조지훈 발표를 했는데
안호상과의 관련을 얘기를 좀 해방기에 조준 얘기하면서 파시즘 문제는 얘기하지 않겠다. 조지훈의 생각에 안호상과의 연관 속에서 흔적이 보이는 파시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후일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 얘기하면 안 될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김준혁 선생님은 그건 조절하는 게 없죠. 김준혁 선생님은 그 영감이시고. 그 파시즘 그러니까 이 장준하의 세대론을 조금 제가 더 공문제는 그렇게 이제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군국 파시즘이라는 게 아니라 국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쇄의 자장에 있는 그 배경에서 이 세대가 성장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파시즘, 이제 장준하의 세대로, 이제 장준하가 이제 족청의 그 창립 선언문을 송면수와 같이 기초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송면수보다 아래니까 이제 두 사람이 같이 하는데, 송면수는 나중에 국방부 정국장, 초대 정국장에 이제 부임하게 되죠. 그런데, 왜냐면 초대 국방부 장관을 이범석이 지금 국방부 장관 얘기 또 며칠 시끄럽지만, 이범석이 초대 국방부 장관 하면서 총리를 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송면수나 이런 사람들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장준하가 기초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창립 선언문 자체가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후지의 예고에 따르면 이렇게 내용이 없는, 말하자면 창립 선언문도 이상하다. 여기는 세대론에 전무하다. 그러니까 기성 세대가 아닌 청년이 일어나야 한다는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밖에 없다라고 이제 후지 선생은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어디냐면 128페이지 그 위에 인용문 바로 다음 문단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족청의 창립 선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인연이 아니라 주체라는 겁니다. 세국가 건설의 주체는 청년이다라는 세대론 자체가 이 자체가 원래 핵심이라는 건데요. 이로부터 10년 정도 후에 사상계 헌장이 나오게 되는데 1955년 8월 달부터 사상계에서 본부에 항상 게재, 매월 게재했습니다. 5.16 이후에 그 혁명공약을 무조건 쉽게 했잖아요. 저 잡지들이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배치하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 사상계 헌장이 있었습니다. 사상계 헌장 자체는 장준하의 명의로 발표됐는데 실제 쓴 것은 김성환입니다. 역시 김성환은 학빈 출신이죠. 학빈 갔다 온 사람이고요. 그 사상계 헌장의 서두 중반부 결말의 문장 한 문제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28페이지 ABC A. 자유와 평등을 근본 이념으로 하는 군대적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공무원사회에서 직접 제국주의 시민사회로 이행한 우리 역사는 세계사 조류와 격리된 채 36년간 암흑 속에 제자리 걸음을 하였다. B. 자손만대 노를 끼치는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역사적 사명을 깊이 통찰하고 지성일관 거완수의 용향에 매진해야 할 줄로 압니다. C. 이 지중한 시기에 현재를 해결하고 미래를 개척할 민족의 공략은 청년이며 학생이며 새로운 세대임을 확신한 까닭에 본지는 이 대열에 등불되고 지표가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A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우리 역사에서 근대화는 없었다는 거죠. 사생적 근대화론도 식민지 근대화론도 아니고 우리 역사는 공무원사회에서 식민사회로 바로 이행했고 식민지 기간은 제자리 걸음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해방까지 근대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수립 후에 전쟁이 있었으니까 전쟁이 끝난 지 겨우 2년 그런 55년 딱 이 시점이죠. 사상의 헌장의 시점에서 근대화는 국가건설하고 동일하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서 살펴볼 박정희 우리 민족에 나갈 길보다 훨씬 극단적입니다. 뒤에서는 장준하와 김준혁의 탈출 수기에서 공동으로 보냈던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죠. 이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국가의 부재로 인해 이 세대가 겪었던 고통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의 세대론으로 이어진 것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시에서는 민족 현 단계 과제를 근대화하겠죠. 국가 건설 과제를 수행할 주체가 청년 학생 새로운 세대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이후 세대를 자기 편에 끌어넣는 게 모든 세대에서는 그런 전략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근대화하고 국가 건설이라는 과제 수행의 선두에 우리가 있다, 우리 세대가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국가건설의 과제가 세대론과 결합하면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압도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점에서 확실히 문제적입니다. 앞서 족청의 창립선언문에서 이념이 부재하다는 점이 특징으로 언급된 바 있지만 학계의 족청 연구와 사상계 연구를 통해 족청의 파시즘적 성격과 사상계의 미국적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성격이 충분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준하가 둘 모두에 관여한 족청 창립선언문과 사상계 현장 사이의 공통점은 족청의 국가주의와 사상계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의 차이보다 세대가 앞세워져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세대론이 이념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장준하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이 세대의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정부 수립 후 곧 전쟁이 발발한 까닭에 본격적 국가건설은 남북 간 진영 재편이 완전히 끝난 50년대 초 중반이 되어서야 시작할 수 있었다고 전제한다면 사상계가 출발하는 이때 김준혁은 사상계 시절을 회고하면서 장치를 한 게 아니고 우리 근대화를 했다라고 말하는 바 몇 차례 반복한 바 있고 또 50년대 사상계 편집위원들은 거의가 1920년을 전후에 출생한 흑병 세대였고 장준하는 물론 55년부터 61년까지 초기와 사상계 전성기의 사상계 편집을 주관한 제1대, 2대, 3대 주관 김성환, 안병호, 김준혁은 모두 학병 출신이었다는 것과 사상계를 주도하는 이 우익 학병 세대 지식인들이 60년대 초까지도 명확히 국가와 민족의 근대화를 지향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들이 곧 이 근대화론은 이들의 근대화론은 국가건설론의 다른 일이었다는 것이 그 경제 세대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상 제가 두 번째 챕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그 김준혁 선생님이 자기가 학문하는 것은 국가에 비하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거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당시에 그 학계의 분위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그다음 문화예술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에서 세대 투쟁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뭐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국문학 쪽 아무래도 전공이 역사학 쪽에 이제 분명히 역사고 하는 되겠는데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쓰지는 못했고 국어문학 쪽에서 세대 투쟁 학생 세대들이 국어문학회 지금도 있죠. 국어문학회를 만들면서 해방 이전 활동했던 조선문학자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과정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인이었던 작가 선우리가 자기 소설, 자기 문학과 군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국가건설론하고 연관시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32페이지였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세대론의 전유 박정희의 경우입니다. 읽도록 바꾸면 좀 읽겠습니다. 학병 세대의 세대론을 다룬 자리에서 박정희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물론 박정희는 학병도 아니며 본 연구자가 학병 세대를 범위로 설정하는 일제말 고등교육이 수자에 속한다 보기도 좀 애매합니다. 무엇보다 박정희는 계급적으로도 좀 깔리죠. 훈역을 폐하려 했던 일반 학병 세대와 달리 일본군 장교가 되기 위해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에 자원한 경우이기 때문에 세대의식 형성의 면에서 일반 학병 세대와는 차이가 큽니다. 그렇지만 학병 세대를 논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되는 나이 20대 전후에서 식민지 한국까지 이어지는 관전사를 통과했다는 점은 만하임의 세대 이론상 박정희가 최소한 흑병 세대와 동일한 세대 위치에는 속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세대 집단은 흑병 세대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계급적 위치와 고등교육이 이수라는 조건에 박정희가 다소 미달한 면이 있음에도 도사관 출신으로 일본 역사를 나온 군 장교라는 조건은 군과 국가를 연결하는 세대의식의 면에서 박정희를 함께 거론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고 합니다. 단적으로 1917년 박정희는 세대 위치상으로 김준혁, 장준하와 같은 세대이면서 우린주체라는 성격과 국가의 영광을 이들과 공유합니다. 특히 박정희는 쿠데타 이후 출간한 두 권의 텍스트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과 국가와 혁명과 나 이것을 통해서 학병 세대의 세대론을 반복 전유했다는 점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기술입니다. 17년생 박정희와 18년생 장승환은 반동군과 광복군에서 역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인 정체성에서 공유하는 면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다 분단 빨리 읽습니다. 5.16 쿠데타 주체의 자기 사명의식, 흑인은 젊은 장교들이라고 이제 박정희가 이야기했던 자기 사명의식은
그 두 사람의 일제발기 행적에서도 그러니까 김준혁과 장춘하의 경우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임정의 분열을 정리하겠다는 과잉된 자기 사명의식, 우리가 임정의 분열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과잉된 자기 사명의식과 관련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들은 이들이라는 것은 김준혁 쪽이죠. 신익희 내무부장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 폭력 행사를 기억하고 이건 문제적 사건이었습니다. 5.16 쿠데타 직후에 상한계 합병 세대들은 4.19 혁명 계승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긍정하고 왔다고 하죠. 근데 이거에도 보게 되면 그 박정희의 반대, 나중에 박정희 반대 투쟁, 박정희 정권의 반대 투쟁을 하는 논리 가장 기본에는 박정희가 친일 반민족 세력이라는 게 핵심이고 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무효했습니다. 이것이 함석헌하고 가지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함석헌은 5.16 이후에 바로 본인은 혁명 못한다 라고 바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혁명은 민중만 한다. 본인은 혁명 못한다 라고 했던 건데 그것은 함석헌의 생각인 거고 다른 사람들은 쿠데타 자체는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에 나갈 길을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134페이지 기본적으로 세대론을 펼치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줄, 134페이지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이승만 노인이라는 표현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이승만의 노인의 의부자식이라는 거거든요. 민주당 정권은 의부자식, 서자다는 건데 세대 전략이 담긴 의도적 수사로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그 한통속으로 민주당 정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째서 자유당의 성격과 이민을 같다는 것이냐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민당이야말로 해방 후 한국 일대 보수 세력으로 해외 보수 세력인 민정계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지도 세력이었다. 그러나 한민당은 그 구성분자나 성격으로 보아 신생국가의 새로운 구도를 못 가진 한갓 보수 속에 머물렀고 그 사회적 기반에 있어 기호지방의 토착 재벌과 제지주, 제기업으로 구성되어 반동원적 보수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한민당의 지주 귀족적 보수적 생리가 그 후 민주당이 같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 말은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이란 본질상 자유당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반동 보수 세력이며 따라서 한국의 근대화 추천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유시가 되겠죠. 이것을 이제 뒤에 이제 그 한국적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민방현이 훨씬 더 세련되게 뒤에 계속 보시면 후반에 가게 되면 이것을 매우 세련되게 이것을 받게 됩니다. 134페이지 밑에서 첫째 줄 읽겠습니다. 4.19 이후 민주당 정권이라는 이런 인식은 장준하 그룹의 민주당 정권 인식과 매우 무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준하는 5.16 이후 이제 쭉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5.16 이후에 일제 관료 출신들과 친일 경향 인물들 중심으로 구성된 지도 집단이라 주장했는데요. 이런 판단은 5.16 이후 새롭게 그 분위기에 그냥 편성한 게 아니고 이미 4.19 이전 자유당 정권기에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 선거 과정은 본질적으로 기대할 바가 없는 집단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방 이전 세대라고 하는 그 해방 이전 세대의 기득권자 집단이다 하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 135페이지 두 번째 문단 우익 합병 세대와 박정희 그룹은 동의 새 국가 건설을 위해 세대 혁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혁명의 완수는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인데 누가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했을 때 63년도 국가와 혁명과 나아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4.19와 5.16을 아예 하나의 혁명 과정으로 생각한다. 이 유명한 얘기죠. 혁명은 이 유명한 표현이죠. 학생이 일으키고 군대가 성공했다. 그는 세대론이나 이 세대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후속 세대를 자기 편으로 전용합니다. 뜻 있는 젊은 장교들이 학생들과 함께 혁명을 완수했다. 이것은 63년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은 9월 출간된 책이겠는데요. 이 텍스트는 이전에 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 비해 자기 소회와 사명만 위주로 서술된 책입니다. 어린 말에서부터 국난을 당해 도피할 수 없는 나의 결의를 필요한 이 책은 국가, 혁명, 나를 직접 연결시키는 과잉된 자의식을 보여줍니다. 특히 제 책의 제1장 혁명은 왜 필요하였는가는 자기 사명을 절박한 국가 운명과 연결짓는 수사로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혁명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관계되는 절체절명의 과제였는데
국가의 운명과 나의 운명을 연결하는 이런 과잉된 자의식은 실은 각종 개인의 성향이라기보다 이 세대의 의식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함께 10대와 20대를 보낸 식민지, 남성, 청년 엘리트들의 과잉된 세대의식, 이것이 문제될 겁니다. 있는 부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세 문단만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셋째 줄부터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문학연구자 한수영은 전후세대를 논한 자리에서 이 세대의 정신적 특징을 일종의 포스트 식민적 기억 상실이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식민지식이 겪었던 기억을 지워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하려는 의식이란 사실 그 배후에 통합되고 은폐된 식민 기억이 도사리고 있으며 오히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체는 식민주의 이후에도 여전히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수영이 문제 삼는 것은 전후 세대 이제 문학 연구를 하신 분이니까요. 작가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 식민지식이 전쟁 기억과 일본어의 흔적을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을 합병 세대의 일반을 확장하고 놓게 되면 또 다른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세대 단론에 대한 독일 학계의 논의 중에는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대 개념이 사회 단위로 이해된 한, 그러니까 칼마나임의 이제 세대 문제라는 그 팜플렛이라고 해야 되나요? 논문이죠. 논문인데 잘 작은 논문인데 이게 이제 현대 세대론의 그 시조이죠. 그 이후에 이제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세대 이론 자체가 만화임적인 세대 이론 자체가 기본적으로 남성성을 전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월 제출한 베닝하우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 이론을 적어도 세대 개념을 사회 역사적 세대 개념을 하나의 그 방법론식 필로 갖고 온다면 이것은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언제나 남성 동년배 엘리트 집단 자체를 그 초점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저는 이제 이걸 한번 새롭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집합병 세대 이 세대론을 보자면 다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합병 세대 교과서사는 포갑된 남성성의 비화서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대는 해방 이전의 과거를 망각하고 싶어 했으나 포갑된 망령은 다시 살아났다. 합병 세대라는 식민지 형량 엘리트들에게 자신들이 각인되어 있는 식민지 경험을 망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물받은 게 없다고 강변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총은 남성성 상징이 됐지만 그들이 합병을 들었던 총은 국가 부지의 상태에서는 모욕적이고 부끄러움의 경험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억압된 남성성의 형태로 존재하던 욕망이 해방을 다시 살아나 해방이 되어 총을 들고 귀국한다는 것, 용인된다는 것, 그 자신의 운명을 더 큰 무엇과 동일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억압된 남성성의 회복을 의미했다. 그 욕망의 대상이 국가로 비유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태평양 전쟁이 청년이었던 이 세대에게 국가는 억압된 남성성이 귀환되고 증명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분은 한림대 장세준 선생님인데요. 장세준 선생님께서 오늘 사정이 있으셔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토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럼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지금 꺼져 있습니다, 선생님.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화면 공유해야 될까요? 토론문이 다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혹시 텍스트만 있으시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냥 제가 토론문 읽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정도일까요? 저기 10분 안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읽겠습니다. 김건우 선생님의 이번 논문은 그동안 작업해오신 합병세대 논의의 연장선상에 놓이는 글인데요. 이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 진출을 하게 된 1950년대 중반 이후 그들이 주장했던 세대론의 특징을 살펴보는 글입니다. 이 글에 따르면 이들 합병세대가 펼친 세대론의 가장 두드러지는 속성은 바로 국가주의적 서사입니다. 욕망이 결핍에서 오는 것이라면 나라가 없어 남의 전쟁에 억울하게 끌려가야 했던 청년 시절의 원한은 그들 세대를 사로잡은 가장 강렬한 정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집단적 감정은 비록 분단은 되었을 망정 신생국가 만들기의 주체가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소명 내지 운명으로 쉽게 변환됩니다. 선생님의 전작인 대한민국의 설계자에 등장하는 논리와 표현을 빌자면 이 근원적인 결핍과 이에 따른 보상의 기제는 장준하와 김준혁과 같은 우익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박정희 역시 자기식으로 전유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설계자가 주로 우익 진보 진영에 초점을 둔 서사였다면 이번 논문에서는 우익 진보 진영과 박정희가 나란히 주인공으로 설정되었고 생각보다 연원이 오랜 그들 사이의 공유지대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뭐 사실 김건 선생님 논의를 계속 읽어서 따라가고 있고, 저도 그래서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만 저도 토론을 해야 하다 보니 이제 생각되는 지점들 그리고 이런 논의들이 이렇게 박정희와 김준혁, 장준하를 나란히 놨을 때 어떤 발생하게 되는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사상계가 박정희의 5.16 쿠데타 직후 이를 지지했다는 거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함석헌 정도를 빼놓는다면 그 지지했다는 거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리고 당시 쿠데타의 주역인 젊은 군인들이 반미적 성향의 제3세계 민족주의에 다소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사상계 지식인들은 이 4.19 혁명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을 우려 반 기대 반의 심정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의기투합은 한시적이었던 것이고요. 군부가 63년 예정된 민정이양을 번복하면서부터 사상계 지식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장준하는 박정희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게 됩니다. 곧이어 사회단체 등록법 시행, 한일국교 정상화, 삼성 개헌, 유신 독재 프로세스를 주저없이 이행하는 박정희 정권과 장준하는 매 사안마다 대치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강력한 근대 국가에 대한 열망이라는 점에서 비록 그들이 닮아 있었다 하더라도 강력한 근대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구체적 방식과 내용 면에서 그들은 점점 날카로운 대조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의 닮음에도 조건부 시한이 붙어야 할 것 같고요. 실은 이 논문에서도 박정희가 쿠데타 직후 정당성을 설파하기 위해 펴낸 우리 민족에 나아갈 길이 그 세대론의 암묵적인 하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질문은요. 이들 간의 동질성을 강조할 것인가 차이를 강조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텐데요. 전후의 탈식민 신생국가 건설이라는 과업은 당시 사실 시대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병 세대가 꼭 아니더라도 너나 할 것 없이 그 소명에 민감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병 세대가 배제했던 그 위에 전전 세대들도 굉장히 이런 국가 건설이라는 과업에 대해서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학병 세대에만 만의 전유물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현대사에서 장준하, 김준혁 때 그 박정희 이렇게 이 구도를 놨을 때 물론 박정희의 경우에는 전유라는 개념을 쓰시기는 했지만 이런 구도로 강조할 때 발생하는 수행적인 효과는 어떻게 될지 무엇일지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사실은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두 번째 질문이 여기서 이제 그 탈식민 시기 국가 건설에서 아까 홍정 선생님은 비식민이라는 말도 쓰셨지만 미국이라는 상수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학병 세대의 국가주의적 욕망이 식민지식의 근원을 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한국의 이 탈식민 국가 만들기 과정의 변수가 아닌 상수로서 늘 존재해온 미국의 규정력을 벗어나서는 성립되기 어려웠고요, 사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박정희의 국가주의는 등장 초기에는 제3세기 탈식민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미국이 요구하는 개발 규제 미국식 근대화론에 부응하는 형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장준하, 김준혁이나 박정희가 동질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학병 세대로서의 공통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시아 지역의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적극 차단하는
해야 한다 이런 명제에 동의했다는 점. 그러니까 요컨대 미국이 설계한 제3세계 국가들의 근대화 노선을 적극 따르려 했던 데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군인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 군인의 역할에 대한 강조 역시 합병세대의 경험을 통해서 물론 설명될 수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미국식 근대화론의 설계자였던 로스토 같은 경우를 보면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제3세계 국가들의 근대화를 이끌 새로운 리더 계층으로 군인 신분을 특정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제3세계 문화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각국의 학문과 예술을 장려하고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발굴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민족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흐름은 정서와 문화적 측면을 특히 강조한 반면에 정치경제 공동체로서 이 탈신민 신세 국가가 당면한 국민주권의 확립,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문제나 아니면 통합된 국가의 수립, 통일이라는 과제와는 강조점을 다소 달리 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게 50년대, 60년대 남한 사회에서 미국이라는 요인이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고려할 때 선생님께서는 합병세대가 미국식 근대화 노선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아울러 장준하, 김준혁과 박정희가 미국식 근대화를 수용하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또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제 선생님이 그 합병세대의 서사를 억압된 남성성이 귀한 서사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 저도 뭐 거기에 동의하는 바인데요. 그냥 제가 이제 저도 문학 전공자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서 3번 젠더 배치, 그 50년대 젠더 배치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병세대의 국가서사뿐만 아니라 50년대 한국 문화계에서 억압된 남성성이 귀한 서사가 두드러졌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54년 신문 연재돼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또 영화화되기도 했던 정비석의 자유부인은 이 시기의 전형적인 젠더 구도를 보여주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굉장히 성실한 그 국문학자가 나오는데 그 국문학자의 아내 오선영이라는 여성이 파리 양행이라는 이름의 양품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녀의 용모나 행실이 점점 달라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영문학도인 젊은 대학생과 댄스 바람이 나는가 하면 이 양품점 고객과 스캔들이 나서 이제 가출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문학자 장태현이 상징하는 한국적인 것은 남성성 그리고 오선영이 대표하는 서구적인 것은 여성적인 것으로 작가의 이 젠더 배치 의도가 굉장히 명확한 소설인데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결국 이제 가출을 했다가 이제 오갈 때 없어진 그녀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는 가운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이 발표되었을 당시에 이 작가의 의도는 그런 것이었지만 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역설적이었는데요. 뭐냐면 당시 대중 일반은 그 환호했던 것은 오히려 그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오선영의 활달한 자기 주장과 그 다음에 미국식 대중문화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 부분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지식인들은 이런 어떤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교정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그걸 여성적인 것으로 치환해서 이렇게 이제 작품을 발표했지만 사실은 대중들은 그런 그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라든가 그것의 어떤 그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대중문화적인 현상에 굉장히 열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젠더 배치, 그 남성 지식인들이 그 1950년대 시도했던 이런 젠더 배치는 실은 40년 제3세계 민족주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화 현상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합병세대의 남성성도 좀 더 보편적인 차원과 결부되어 설명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장세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혹시라도 만찬이 준비되긴 합니다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사학과의 박상 stud이신데요. 제가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합병세대라는 개념, 이제 합병세대의 어떤 국가관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이 아주 인상 깊은데, 프로장께서 지적하셨지만 저도 뭐 생각했던 것은 이게 꼭 합병세대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범주화해서 다룰 문제인가 이런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 세대가 이제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우리가 합병이 아니래도 이렇게 세대들이 대부분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주의라고 하는 용어 같습니다. 국가주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범석이나 또는 김준혁, 장준하 다들 공통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국가주의가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제 개념 정의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문맥상에서 읽어보게 되면 국가 건설의 어떤 열망 또는 어떤 국가 지상주의 뭐 이런 것을 국가주의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혹시 국가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 표현하면 뭐 죄송한 거는 스테이티즘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스테이티즘보다는 이제 내셔널리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민족의 독립 자주 뭐 부강한 국가 뭐 이런 것을 이제 소위 특히 이제 식민지를 겪었던 지식인 엘리트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그런 열망이 있는 것이고 지식인 엘리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 뭐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민족의 독립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 국가들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것은 뭐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었다고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주의의 공통성이 다시 말해서 그런 어떤 국가 뭐 지상주의 또는 뭐 국가 건설의 열망 자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당시 공유되고 있었던 그런 나름의 의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 국가주의라고 하는 스테이티즘이라고 하는데 국한시켜 보게 되면 결국 네이션을 건설하기 위해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내셔널리즘의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하나의 우리가 스테이트 내셔널리즘도 괜찮고 또는 스테이티즘이라고 표현해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부류라고 하는 것은 네이션 컨설에 있어서의 어떤 국가 역할의 주도성에 해당되는 그 스테이티즘 또는 뭐 스테이트 내셔널리즘 이외에도 그럼 이 네이션이 보다 더 힘있고 뭐랄까요 어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런 것들이 저기라는 이제 소련역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국민주권의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네이션 건설에 국가 주도가 아닌 그래서 국가의 억압성보다는 어떤 소위 얘기하는 시민권, 시빅 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함양되고 그것이 신장됨으로 해서 진정한 네이션의 어떤 강한 네이션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국가 건설의 욕망은 똑같았지만 그렇죠 하나의 네이션 건설이죠. 네이션 건설의 욕망은 똑같았지만 이범석과 박정희와는 다른 그렇죠? 이런 장준하나 또는 뭐 김정순 같은 경우는 그런 네이션 형성에 있어서의 어떤 시빅 라이트의 중요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로 자유민주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이 국가의 억압성, 이제 흔히 선생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시던 김현 선생님 그런 관존민비를 타파했다. 이게 바로 이제 관의 주도성, 관의 역할의 어떤 뭐랄까 그 힘의 어떤 사람들의 쉽게 경도되기 쉬운 이런 부분을 경계하지 않았던 것이고 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근대화 방식에서도 그런 것이죠. 사실 여기서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토론할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대체로 공산주의 확대를 막기 위한 어떤 수단적인 그런 차원에서 머로스토우도 인용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얘기가 되지만 사실은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시다시피 뭐 대규모적인 그런 세계적 규모의 그런 근대화 그런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했던 그런 이유가 그게 단순히 어떤 그렇죠 그런 뒤에 펀딩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목적이 있었겠죠. 미국의 펀딩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어떤 그 확산을 막기 위한 어떤 조개발 국가의 어떤 그런 그야말로 개발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렇게 단순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마치 영혼 없는 사람처럼 그런 펀딩 제공자의 역할, 그 요구대로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해서 그런 학술 대회를 할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자유와 민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분별적으로, 분석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질문이 앞에 비해서 개수가 많지 않지만 다들 너무 굵직한 질문이어가지고 답변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요약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장세민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신 부분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질성과 차이 문제가 일단 있고, 그다음 미국이라고 하는 상수 문제가 있고, 이 문제에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이라는 상수 얘기 나왔으니까 미국이라는 상수가 50년대, 60년대 공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물론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의외로 저는 이 세대 자체가 젊은 시절 경험했던 의외로 일본의 영향이 컸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싫었지만 마르마 마사오가 우크라민족주의라고 얘기했던 그건 국가민족주의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네이션 빌딩에서 국가로 가느냐 시민으로 가느냐 했을 때 자기들의 젊은 시절 봤던 그 국가로 막 미친 달려나가는 울트라 내셔널리즘 자체가 아까 이제 매우 애매하게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자기는 물려받은 게 없다고 하지만 그게 어떤 형태로 국가에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건데요.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동질성이 강조냐 차이 강조냐 일단 제가 그 전에 썼던 주로 이때까지 썼던 논문이나 혹은 그 전에 썼던 책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계보론을 이야기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박사 논문은 사상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 박사 논문이 서부 로컬티, 그러니까 타상계라는 서부 로컬티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계보에 있다. 안창호 쪽에 계보에 있다라고 하는 게 제 박사 물론 20년도 넘었지만 그거고 사실 제가 초년 전에 썼던 좀 더 대중적인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 얘기하는 계보론 이야기를 기독교도 보수 기독교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하고 싶었던 거 지난 2010 몇 년 전 논문과 이번에 걸쳐서 후속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를 세대 이론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세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계보론과 달리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하든 그 차이보다는 동질성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습성이 생기더라고요. 세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김준엽 선생이 김준엽 선생이 그러면은 그것을 김준엽 선생을 스테이티즘이란 말이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준엽 선생이 국가주의라고 하는 말을 절대 쓴 적이 없고요. 장준하는 약간은 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김준엽 선생은 절대 그렇지 않죠. 한데 저는 이제 하지만 이 세대가 적어도 해방 전후에 있었던 그 자장에서는 주의는 아니지만 국가 서사라고 하는 물론 엄밀하지 않은 제가 역사학 전문가라 훨씬 엄밀하게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엄밀하지 않은 어중간한 표현을 쓰고 있는 부분이 이제 세대 이론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주의랑 말 안 붙이고 어떻게 이런 분들을 어떻게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상수는 우선 당연히 기본이죠. 미국이라는 상수. 근데 저는 이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다 보니까 장준하와 김준엽을 하나에 넣고 반대쪽에 예를 박정희를 놓고 이게 이 사람 다 하나다라는 식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1대1로 보는 것은 세대론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갖춘 것이지 이게 만약에 어떤 근대화론, 구체적인 근대화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근대화 정책과 관련된 노선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박정희는 그쪽 그룹은 단색인가요? 처음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초창기 브레인으로 삼았던 사람들 굉장히 급진적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죠. 박정희 초반 그룹에는 굉장히 급진적 민족주의자들이 좌파 민족주의자들이 분명히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 같은 저쪽에 너무 예민한 말이지만 하지만 이러하면서 그 사람 다 내부 담론 투쟁에서 다 지잖아요. 다 치게 되는 힘이 그러면 개발론자들이 미국식 개발론자들이 어떻게 이끌고 홍장원 선생이 미국 사회학 기원이라고 얼마 전에 했지만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매우 실전적으로 드러나는 그것들이 어떻게 힘을 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이라는 상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박정희 쪽은 하나고 정준하, 김준엽도 맨날 나이 들어도 똑같은 생각 갖고 이런 뜻은 아니고 이것을 저는 세대론으로 하다 보니 모은 것이니 이것을 미국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신 이런 쪽 마이크 가까이 돼.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시면은 저는 그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박 선생님들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 저도 완전히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초점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학교 남성성 얘기만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당시 여학교 남성성이라고 상당히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문학 쪽 여러 가지 예술 서사나 보편적이라 이거를 좀 더 보편화시켜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좀 제가 선생님과 자기 선생님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정비석의 자유부인의 젠더 구도라고 하는 것은 일본도 집회전문이 똑같이 겪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그러니까 남성적 힘을 보유한 그 아메리카니즘, 그 니즘을 넘어서죠. 실제로 군인들이 진주하고 있으니까 이 아메리카니즘 그다음에 아메리칸 주변에 그 기시초로 행상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혹은 일본 회전 후 일본 남자들이 가졌을 어떤 콤플렉스가 있고 그거하고는 딴 문제를 저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보상서사죠. 어떤 이렇게 소위 문화 혹은 예술 문학을 통해서 보상하는 구도고 보상한 서사일 뿐이지 당연히 선생님 말씀처럼 일반 문화에서 택도 안 먹히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일반 효과라고 하는 것을 그런 효과가 젠더적으로 국문학자를 중간에 놓고 저쪽에 이제 막 서양식 춤바람 미친 미국식 춤바람 미친 그 부인을 놓는 이 구도는 소위 말하는 문학적인 자위의 행위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실제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남성성의 억압된 남성성의 서사를 50년대 문화에서 볼 수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남성성이라든가 젠더와 관련된 문제로 너무 일반화시키게 되면 나중에 다 녹아서 안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같은 남성성, 억압된 남성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져올 때 이 사람들의 세대의식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이렇게 현실로서 보상받고자 하는 어떤 실질적인 차원으로서의 그 자기 우월을 일종의 자기 정비석이 갖고 있는 그런 식의 자유가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자기 사명으로 그 일종의 과잉된 의식으로 달려가 버리는 것. 이것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동의 안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굉장히 흥미로운 논점들이 많아가지고 토론자 선생님도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 것 같고 질문자 선생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 그렇지만 시간이 너무 지체된 관계로 이걸로 학술회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1월부터 저희가 이 회의 조직하고 섭외를 드려서 선생님께서 죄송한데 정말 진짜 30초만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선생님이 그걸 이렇게 도착한 수행적 효과가 뭐냐라고 했잖아요. 수행적 효과가 뭐냐? 이렇게 공적성 강조한 수행적 효과가 뭐냐? 너 뭐 의도하냐? 예를 들어. 근데 저는 굳이 말하자면 오늘 뭐 이제 어떤 이론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자면 민주, 반민주 혹은 좌우, 진보, 보수 이거 이전에 구도를 수행적 효과는 이렇게 보기에는 국가 대 리버럴로 볼 수가 있어요. 국가 대 리버럴 좀 다르잖아요. 민주, 반민주 구도로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수행적 효과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죄송하네요. 지금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은데, 줌으로 이제 접속해놓고 막 이렇게 제 생각을 막 얘기하면서 얘기하니까. 장대진 선생님께 너무 죄송한데, 예, 만찬도 참석 못 하시는데, 제가 잘못 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또 김건 선생님과 또 긴밀하게 말씀 나누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1월에 저희가 다 섭외를 했습니다. 발표를. 그래서 반년이 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셨는데 오늘 또 6분이 오후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촉박하게 또 발표하시게 해드린다 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아무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장시간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박수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드리자면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